오셨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문희 장례 지도사님 맞습니까?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일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살면서 안 만났으면 하는 분 특집으로 이게 좀 뭐 특집 이름이 좀 짓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년째 장례 지도사라고 일하고 있는 심은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장의사다라고 네. 하는데 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장례 지도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웨딩 플래너 생각하시면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는지 마무리까지 해주시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못 하셔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처음 운명하신 상황부터 발인하시는 아니면 화장장까지 매장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딩 플래너 하니까 네, 정확하게 딱 딱 생각이 생각이 조금 나시죠. 나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광고 문구랑 똑같은 거네요. 가시는 그 마지막 길까지 네, 다 네. 해주시는 맞아요, 게 네. 장례. 좀 PPL이에요. 진짜. 요게 이제 20대 초반, 20년 정도 되셨으니까 20대 초반에 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3살 아니 23살에 어떻게 이렇게 장례 지도사에 어떤 게 제가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건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 제가 간호조무사로 네.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환자로 계신 할머니가 저랑 유독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성격이 젊은 층보다는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하고 말이 좀 많이 잘 통해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영안실에서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 두 분이 카트를 이제 끌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트로 둘둘 말아서 그냥 제 눈에는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어도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장례지도 학과가 생긴다.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런 과가 있는데 나 이 학과 가도 될까요?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셨어요? 데려다 너는 너 성격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근데 오빠하고 아버지는 반대했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친정 엄마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왜냐면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장례지도 장례지도 학과가 생소하니까 이게 뭐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뭔가 힘든 직업일 것 같은데. 뭐 그쪽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럴 근데 법도 그러지 않으신데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7남매 중에 넷째거든요. 너는 7남매 중에 넷째세요? 네. 와. 다복한 가정에서 진짜 다복한 가정에서 아니 근데 어떻게 칠남매가 이렇게. 야 7남매 7남매예요. 그러니까 오빠 1명, 딸 6. 그래서 우애가 되게 좋아요. 와 아니, 원래 그럼 가족 계획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무계획이셨던 거죠. 무계획이시. 그럼 이제 종교가 지금 뭐 사회분들까지 다 모이면 몇 분 정도 돼요? 이제 그 손자들까지 다 하면 그 버스 한 대는 타야 돼요. 버스도 있어. 30명이 넘어요. 예. 아니 원래 우리 지도사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어릴 적부터 이제 20대 초반까지 꿈이 수녀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세요. 왜 또 수녀님이 왜냐면 이제 되고 싶으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일단 성당을 나가려면 심리 정도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근데 성당이 나오거든요. 실례지만 그 지도사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약간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 나이 때 이런 근데 얘기들을 심리 이런 표현을 하는 죄송해요. 4kg. 심리는 저희 네네네. 아니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고향이 어디신데요? 덕유산 밑자락이에요. 덕유산. 덕유산 밑자락에. 전라북도 전북. 진안군이라는 곳인데 진안. 이제 심리를 이제 걸어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성당이 나오는데 이제 수녀님이 그 어린 아이들이 7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서 나오니까 항상 많이 챙겨주셨어요. 수녀님께서 자연스레 이제 수녀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했었죠. 아니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늘상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예.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제 오랜 경력이어서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망설여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 천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거 좀 신기합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세요? 숫자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근데 완곡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네네네. 예. 아니 장례식장에서 보면 진짜 가끔 고인께 저희가 이제 이 예의를 인사를 좀 드리는데 그 향을 꽂아야 되는 향로에 꽃을 꽂는다든가, 예. 아. 꽃을 또 이제 거기다 돌린다든가, 예, 이건 이제 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예전에 어떤 분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예. 절하면서 동전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르르 아유 아니 진짜 네.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우선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월드컵 경기가 네,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월드컵 열기가 온 국민이 다 뜨거웠었잖아요. 2002년. 2002년도 예.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진짜 네네. 이런 축제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맞아요. 진짜.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부산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전통 상복을 다 갖춰 그 입으셨거든요. 당시에, 예. 천태라고 해서 모자 같은 거에 집으로 이렇게 새끼 하시죠. 걸 예. 하고 이제 밑에도 다 삼배로 된 옷을 입으시고 이제 그 상장이라고 있어요. 있죠. 지팡이 같은 거. 그게 상장이라고. 옛날 상복인데 그거까지 이제 가지고 제가 라운딩 돌다가 갑자기 환호성이 나길래 이제 봤어요. 봤는데 90% 이상이 빈소를 안 지키시고 다 그 로비로 나와서 응원을 하시는 축구 거예요. 응원을. 네. 골을 넣는데 가족들이 그 상장이 응원 도구예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하셨나 봐요. 네. 저보고 와요. 지금 장래가 문제입니까?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 골을 넣는데 이러면 하지만 후반 25분 볼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나중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마 호상이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그러셨겠죠. 아니 사실 어느 죽음 하나 뭐 사연 없는 이 죽음이 없고 마음 아프지 않은 그런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좀 가슴 아팠던 뭐 장례식이나 혹시 이런 거 기억 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태국 분이셨었어요. 경제 활동하려고 오셨던 거죠. 오셨는데 이분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운명을 하셨어요. 30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딱 오셨을 때 상황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관통을 가슴을 관통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일단은 심장이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저분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분이 또 가족이 본국에 안 계신 거예요. 친구분들이 같이 이제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으면 저희 마음대로 또 장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개입이 돼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치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다행히 오셔서 이제 장례 진행하시고 화장터로 이제 화장하셔서 유골을 본국으로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일단은. 아니 입관 전에 뭐 이제 유족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또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있었어요. 보통 노부부인 경우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계실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이 말을 하면 마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좀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하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네네.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예.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 20년간 이렇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이제 진짜 한 번도 없고요. 없고 이제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께서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한 2년 반 정도 투병 생활을 좀 했었고 중간에 또 좋아졌다가 예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남편 보내면서 임종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이랑 이런 부분을 제가 못했었어요. 이게 감정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유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고인 편히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이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이게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더 알겠는 거예요. 네. 네. 이 남편께서 가시는 길도 직접 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생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보 내가 장례지도 사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야, 그거는 진짜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쉽지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시점에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수의를 입히지만 수의를 입히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수의라는 옷을 입고 누운 고인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의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평상시에 좋아했던 옷 입히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일상적으로 입으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24시간 딱 입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났거든요. 네, 평상시에 좋아했던 생활 한복으로 제가 다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안치실로 하고 후배들한테도 남편 그대로 그냥 관에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입건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 뭐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뭐 해주신 이야기 남편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10년 딱 살고 떠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한동안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니요. 이게. 그럼요. 이게 뭐 네. 참. 근데 그래도 남편이 저랑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반대로 해주신 얘기는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남편분께 남편께서 떠나실 때 뭐 떠날 때 그 임종하기 전날 아이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그때 한참 유치원에서 댄스 특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댄스도 보여주고 아빠가 웃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보냈어요. 저 언니 집으로 보내고 이제 저랑 남편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남편한테 그냥 여보 우리 시훈이랑 지효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항상 지켜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고생 많았고 만나서 행복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참 저 근데 며칠 전에 꿈에 나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줬던 거 같아요. 며칠 전에 나타나셨어요? 며칠 전에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나서 뭐 별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말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꿈 깨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늘 어디를 가면 제 손을 잡고 다녔었고 그냥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이 손에 대해서 약간 상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 고인 만진 손으로 결혼하면 시어머니 밥을 해줄 거 아니야.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엄마를 염습을 해줬는데 상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상복을 드리는데 제 손을 피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남편은 만나자마자 이제 저는 손을 항상 이렇게 잡아주고 다니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되게 따뜻했다 그래야 되나? 이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항상 남편은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 아이고 이게 뭐 저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얼마나 그립고 뭐 보고 싶고 하시겠어요. 아이들도 지금은 다 좀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이제 아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그게 기억에 그렇죠. 제일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근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이러면 이제 지금은 아빠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돼 있어. 근데 아빠는 먼저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빠 묘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소풍처럼 가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있어 아빠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지금은 편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지만 네.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맞아요. 뭔가 좀 왠지 외면하고 싶고 네. 뭔가 그냥 진짜 예. 내가 준비됐을 때 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그게 근데 사랑하는 마음대로. 가족들을 그게 두고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 사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덤덤하게 있으셨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죽음도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이게 또 준비를 또 잘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맞아요.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의 말을 통역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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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죠. 예.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매일 삶과 죽음의 실마리를 찾는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김문영 교수라고 합니다. 아니 전에 법의학자 이제 유성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지원자가 많이 없는데 한 분 있다 네네네. 했던 분이 바로 오늘 접니다. 그죠? 야. 그 한 분이 교수님이시군요. 네, 그때 이제 같이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아니 어떻게 10년 만에 이렇게 교수님께서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저도 뭐 다른 교수님들이 좀 그렇듯이 약간 이렇게 운명처럼 다가온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원래 사실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그러세요? 공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벌써 20년 전이죠. 그 20년 전에 이제 CSI가 딱 굉장히 맞아. 드라마가 유명해졌었어요. 유행을 했었죠. 네. 미드가. 강의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법의학에 대한 강의를. 네. 그 법대에 이제 법의학 강의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 저거 들어보자 해가지고 들었는데 그 강의 자료에 이제 다 시신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충격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 수강생들이. 네.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색하거나 뭐 그래요? 끔찍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근데 또 이제 강의 중에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분야인데 사실 하고 싶어하는 그 지원자들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그럼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사실 전공은 따로 있었는데 네네. 우연히 이렇게 들었던 그 수업에서 이 법의학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총 한 1,069건 정도의 부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야,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가 좀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부검이 있는 날은 이제 오전에 부검을 하고 이제 오후에 보통 감정서를 쓰는 스케줄로 아, 돌아가고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부검은 제가 부검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 그 전날 저녁까지 국과수에 접수된 거를 기준으로 이제 영장이 확실하게 나온 것들만 부검을 실제로 하게 되고요. 보통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부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루 이틀 동안 이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검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4구는 넘지 않고 보통은 1구에서 2구, 많을 때는 3구 정도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검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좀 자주 들리는 단어긴 네, 한데 네, 네. 실제로 부검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부검을 꼭 이제 말씀드렸던 뭐 타살 사건 이런 강력 사건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부검은 병사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해야 상태가 되니까. 아니라서 아.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확인하는 과정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그냥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부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 이루어질 네, 수 있는 네. 일들입니다. 부검을 시작한 첫 해에 굉장히 좀 그 충격적인 일이 좀 있었다고 해요. 예, 어떤 일입니까? 그때 제가 첫 해 이제 부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음. 그때 이제 들어가는 부검이 좀 강력 사건에 가까운 상태 그 사건이었어요. 강력 사건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왔는데 네. 근데 범인이 이제 가족이었고 네? 그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어머니랑 그 오빠한테 이제 살해를 당한 분이셨고 어머니와 어머니랑 오빠한테요. 오빠. 네네.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친오빠가 체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어머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어머니 54살 A씨와 오빠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그 공격의 수위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좀 잔혹해서 아. 네. 저희가 이제 딱 그 시신을 뵀을 때 많이 훼손이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얼굴 아래쪽하고 목이 에? 좀 많이 훼손이 되신 상태였어요. 경찰이 발견 당시 김 씨의 시신은 얼굴과 몸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오빠와 어머니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신월동 국가수에 갔는데 일단은 시신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하니까 다들 약간 좀 평소보다 더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목도 조르고 나중에 이제 기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시신도 많이 훼손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키우다 강아지한테 악귀가 들렸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강아지를 먼저 죽였어요. 아.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악귀가 딸한테 옮겨 붙었구나 하면서 이제 딸을 공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이제 좀 어머니는 나중에 결국 이제 조현병이 있는 걸로 밝혀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드님도 조금 이제 독특한 생각을 하시는 네, 그런 상태가 되셨었고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받았으면 그런 상황까지 안 그러니까요. 왔을 텐데 네.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제 그 치료를 권유하기보다는 이제 어머니의 그 생각에 좀 동조하고 이렇게 그런 참 너무 쪽으로 안타깝네요. 갔던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요. 그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 아, 이게 참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네. 사건이네요. 예. 사실 그런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제가 부검 시작하고 나서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는 충격적인 굉장히 좀 생경하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교수님의 부검으로 결정적인 사인을 밝혀낸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또 촉각법의관으로 이제 일하게 된 첫 해에 네. 겪은 사건인데 그때도 젊은 여자분이셨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수련원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CCTV에 확인이 찍혔어요. 되셨어요.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사망한 채로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신을 딱 받아봤을 때도
보통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이제 피가 더 이상 이제 심장이 뛰면서 이제 더 이상 피를 돌게 공급하지 하지 않네. 않으니까 어. 그 피가 중력에 따라서 가라앉게 되거든요. 네. 그게 시반이라고 하는 네, 거죠. 시반이라고 하는 네. 현상이고 이게 보통은 이제 똑바로 누워 있으면 이제 등 부분이 좀 붉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분이 사망하신 지 얼마나 됐나를 좀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분도 이제 등 부분이 굉장히 붉은색을 띠긴 하는데 이게 시반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반은 바닥에 밀착해 있는 부분에는 생기지 않아요. 네, 혈관이 이렇게 압착이 되니까 그쪽으로는 혈액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혈액이 다 퍼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 아. 주변에는 붉게 되지만 완전히 밀착한 데는 오히려 더 하얗게 보이는 네네. 그 시반은 그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등 전체가 다 붉은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반은 아닌 것 같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이제 절개를 해보니까 다 멍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타에 의해. 네, 이거는 뭔가 외력이 가해졌다. 그 붉은색이 다 출혈이었던 거죠. 출혈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그 피부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다 녹아내린 상태였고 그 손상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걸로 진단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은 왜 그렇게 등 뒤쪽에 그렇게 광범위하고 심한 멍이 들어 있었을까?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경찰의 수사 방향이 된 거였죠. 이게 범인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초기에는 이분이 어쨌든 수련원에 가서 이렇게 사망을 하셨으니까 네네. 그분 그 관계자들부터 조사를 그렇겠죠.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그 집에서 좀 학대를 받으시는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이제 형사분들이 그 조사를 해보시니까 수련원 관계자들이 단체로 휴대폰을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 있던 CCTV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수상한 게 하나씩 나오니까 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종의 이렇게 수강생으로 등록을 한 분이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이분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잡일을 굉장히 많이 시켜줬더라고요. 그런 일을 계속 시키는데 또 정해진 날짜까지 안 해오면은 굉장히 많이 혼내거나 질책을 하고 네, 또 네. 때로는 목건 같은 걸로 이렇게 아. 때리기도 아우. 하시고 폭력까지. 네, 뭐야.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하신 네, 거구나. 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늦었다 하면서 나 일도 다 못했는데 늦었다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게 그 CCTV에 마지막으로 잡힌 모습이었던 아니 근데 거죠. 이 참 시신 부검 결과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수련생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이걸 이제 증거 인멸을 하고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거죠. 가족분들한테 떠넘기고. 네. 정말 진짜 부검을 하신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또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그만큼 또 부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또 유독 마음이 좀 아팠다, 좀 네. 먹먹했다라는 그런 또 일들도 좀 있으셨다 그래요. 가끔 이제 같이 살던 가족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또 이제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고령의 이제 어머니랑 좀 중년의 아드님이 같이 돌아가셔가지고 뒤늦게 발견이 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발견되신 계기가 수도세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관리 사업소에서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찾았다가 이제 부패 상태로 이제 돌아가신 두 분을 발견을 하신 거였던 거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수도요금이 90만 원 넘게 나온 걸 이상하게 여긴 수도사업소 직원이 현장 점검을 나왔다 발견했습니다.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고 물이 이렇게 새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다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러니까 특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살고 계시던 집이 자가였어요.
물론 그 집이 이제 아주 괜찮은 집은 아니었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러니까 집이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있기 재산이 때문에. 있으니까 이게 구청에서 뭐 그 주민센터 같은 데서 네. 이제 확인을 해도 방법을 찾아보는 와중에 이제 결국은 돌아가신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네. 또 일이 있었군요. 조금 더 안타까웠던 거는 이 두 분이 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시신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아드님이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아드님이 좀 보살폈을 텐데 아드님이 더 먼저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은 이제 그냥 거의 좀 마지막에는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아드님 양말을 신겨놓은 것 같은 정황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참 본인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이제 아드님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혹시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럴 때에 네네네.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일들이 또 생기니까 이게 또 이런 거를 뉴스로 볼 때마다 참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참 뭐 안타까워하시죠. 맞아요. 가슴 아프죠. 이런 일이 좀 없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1000건 넘는 부검들을 다 이제 파일 하나로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 사건 개요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사건 개요를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면 사람의 인생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교수님도 이제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직업병 같은 건 없으세요? 뭐 직업병 뭐 이제 언제 어디서든 저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좀 그렇죠. 네네. 저 오늘 녹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뭐 사실 우리 모두에게나 있을 수 있는. 네, 예. 아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게 좀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기도 하고 뭐 매일 저녁 콘센트를 다 빼놓는다. 플러그를 다 빼놓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직업병으로 뭐 이제 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었지만 지나가다가 그런 이상한 그 어떤 냄새 이런 거에 사실 되게 예민하시다 그래요. 네. 좀 이렇게 부패 시신에서 나는 냄새는 사실 일상생활을 다르죠. 하면서 맡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냄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풀숲 같은데 아니면 옆에 이제 좀 조경이 된 곳들이 있잖아요. 가끔 비슷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서 이게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은 그 냄새 때문에 이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실제로 그 냄새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 제가요? 네. 영화나 이제 뭐 드라마 보면 아니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거의 김전일 코난 수준. 그래요? 역시 그 김전일 코난. 역시 확실히. 역시 저도 좋아하거든요 코난. 재밌어. 오페라 유령의 대저택인가 그참 재밌었는데. 뭔지 알아요? 극장판. 맞아요. 알지. 아유. 예. 네. 근데 저희 그 아파트마다 이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있죠. 네, 거기에 좀 되게 좀 느낌이 쎄한 글이 한번 올라와가지고 그냥 글이요?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드린 적도 있긴 한데 어떤? 그 자꾸 윗집에서 썩은 된장 냄새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된장 냄새? 이거 혹시 그 부패 냄새를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직감적으로. 갑자기 들어가지고 방장님한테 이제 혹시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봤어요? 별 얘기가 없었던 거 보면 그냥 다행히 다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다행이네. 아니 어쨌든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을 때는 이건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게 그쵸.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법의학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억울하게 어떤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희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억울함이 풀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오늘 교수님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또 응원의 박수를 한번 또 드립니다. 부검을 하고 감정서를 쓰는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쓴 감정서의 한 줄, 한마디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사망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최대한 많이 알아내서 정확하게 진단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장례 명장이십니다. 우리 유재철 장례 지도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직접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유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저 유해진 씨가 파묘에서 연기한 네. 예, 이제 그 장례 지도사 그 이제 역할을 우리 그 이제 유해진 형님이 좀 맡으셨잖아요. 네. 뭐 바로 날 잡을게요. 네? 향나무관이 있네. 이거 예전에 왕가에서만 쓰던 건데. 혹시 저 파묘는 보셨습니까? 네, 첫날 봤죠. 첫날 보셨어요? 네. 좀 보시고 나서 좀 어떠셨어요? 저희 아들 딸하고 같이 봤는데 아들 딸들이 실망해갖고. 왜요? 아니 이제 그 네. 처음에 보셨죠? 예. 그 보면 왜 파묘에서 관뚜껑 열고 이제 귀중품이 나오잖아요. 네. 가족들이 이렇게 보려 그러니까 어른이 나오신데 어디를 보냐고. 어디 어르신 깨우는데 쳐다를 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넣잖아요. 네. 원래 안 그러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안 맞아요. 근데 그걸 그러니 우리 아들 딸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오바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오니까 네. 좀 이제 우리 장대 수사님께서 좀 보기 민망했다. 이게 그 장재현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이장 현장을 우리 그 감독님께서 여러 번 쫓아다니셨다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제 시나리오를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나요. 유명하다는 무속인들, 그다음에 풍수지리사 분들, 그다음 장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한 2년 가까이 부대 끼면서 같이 이장도 하고. 2년을요? 예, 수업도 듣고. 4년 전인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4년 전이요? 네, 그래서 저보고 생각한 게 있어서 이장하는 것을 쫓아다녀야 되겠대요. 그래서 대뜸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이장하려면 삽질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삽질할 줄 아시냐 했더니 군대에서 많이 해봤대요. 실제로 가보니까 잘 못하시더라고. 또 여기 그 이제 실전 삽질하고 여기 좀 그쵸. 차이가 좀 있었군요. 예, 많이 할 때는 저희가 포크레인을 쓰는데 뭐 한두 개 할 때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하거든요. 근데 마무리하고 이럴 때도 이제 사람이 직접 손을 하니까 직접 해보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파묘의 전개에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죠. 한 묘자리에 관이 2개가 묻어져 있는 첩장. 야. 저도 이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첩이라는 게 이게 서로 겹쳐져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 어떤 재벌집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갔는데 보통 저희가 3m, 4m 정도를 이제 폭으로 파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2m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한 2m 정도를 파고 내려가서 이제 관뚜껑을 열고 거기는 유골을 다 모셔서 나왔어요. 작업이 다 끝나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한쪽 흙이 무너지더라고요. 한쪽 흙이요? 네, 그러면서 그쪽에 관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걸 첩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쓴 이제 명당자리나 이런 데 기운을 받으려고 옆에서 또 이렇게 쓰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몰래 와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렇죠. 관을 도둑으로 쓴 거죠,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들, 이게 명문가들이나 아니면 쇄도가 이런 데들은 얼마나 좋은 그 풍수들이 오셔서 봐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좋은 데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살짝 끼어드는 거죠. 아니 정말 이게 좀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네요. 아니 올해로 장례 그 지도사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1994년도 제가 36 시작했으니까 올 10월 달이면 30년. 30년. 야. 네. 산소를 정리한 거 이런 것들 따지면 그것도 한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장례 지도사님께서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장례도 좀 치르셨다고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좀 전 대통령 분들의 그 장례를 맡게 되신 겁니까? 잠자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깨우더라고요. 1시쯤에 새벽 1시에 뉴스에 자막이 떴다는 거예요.
최계 대통령 서거. 예. 근데 제가 바로 일어나더니 그냥 세수만 딱 하더니 가방 들고 나가더래요. 갑자기 그 새벽에?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그냥 간 거죠. 연락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왜 가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그 한 13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쯤이면 대한민국에 좀 큰 스님들 영결식이라든가 장례 이런 걸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장례는 뭐 몇십 명, 몇백 명이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이 오시거든요. 막상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셨다니까 제가 뭔가 할 일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가신 거구나. 그냥 가서 제가 이제 비서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비서님들이 자기들도 이제 정신이 없는데 대통령 장례는 이제 27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인사도 없어지시고 그 담당자들이 다 이제 바뀐 거죠. 처음이잖아요. 27년 만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 당연히 뭐. 그러니까 27년여간 우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국가적인 또 이 장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장례식을 뭔가 진행할 그래서 이제 장례 지도사님께서 하시게 된 거군요. 아니 그 처음 그 장례 지도사를 어떻게 시작을 하신 겁니까? 젊었을 때 뭐 너무 어렸을 때 아무 세상 모르고 사업이란 거 시작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마음 추스리려고 간 게 이제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 따라서 이제 그 장의사를 해갖고 그 친구가 꽤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한 3년 먼저 시작했는데 이거는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네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대. 그러면 열심히 하다 보면 영가가 도와줘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부감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27살 때 아파트 방화문 설치 사업을 했다 망했고 당시 절에서 만난 친구가 장의사로 큰 돈을 벌었다길래 시작을 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요건데. 근데 그게 이제 하고도 이제 식구들한테 얘기도 못 하고 처음에는 이게 주변에 좀 알리지 않으셨다고요? 못했죠. 딸이 있거든요, 제가. 첫째 네. 딸인데 그때 4살짜리였어요. 네. 딸 시집 어떻게 보낼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치. 장의사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 3달, 4달 동안 배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누라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아버님이나 형제들한테는 한 10년 동안을 제가 뭐하니? 넌 요새 뭐하고 먹고 사냐? 그래서 명절에 가서 이제 친척분들 만나시면 제가 물어보죠. 뭐 행사 기획한다고. 근데 맞더라고 이게. 이것도 행사 기획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소풍에 대한 행사 기획. 마지막 소풍에 대한 행사 기획. 이벤트업이죠. 네, 그렇죠. 기획실장이라고 해서 직대. 지금도 30년 전, 25년 전에 만난 스님들은 저보고 유실장 이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지금하고 사실 그때하고는 좀 문화가 그렇죠. 직업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아니 장례 지도사로 치렀던 첫 장례 혹시 좀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게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이제 일을 배울 때인데요. 어떤 아저씨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아저씨 때문에 알게 됐으니 이왕이면 좋은 데 가시라고. 기도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은 마쳤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 광주의 숙소에서 눈을 붙이는데 이렇게 누가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면 없어지죠. 뭐 다시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또 누가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이 느껴지시는 거군요. 네, 그 기운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며칠을 이제 끙끙 앓다가 그래서 그 아저씨에 대해서 저희 지도법사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 스님께 여쭤보니까 이놈아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했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저씨 좋은 데 가시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놈아 그거는 염라대왕이나 누가 하는 거지. 성직자들이 하는 거지.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염장이가 뭐 하는 거냐. 아니 뭐 염해서 뭐 잘 모셔서 매장하고 가족들 좀 위로하고 이런 일이다 그랬더니 그 일만 하려는 거야.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데 갈 것이고 나쁜 일 했으면 지옥 갈 것인데 네가 집착을 하니까 그 영가가 떠나지 않고 네 연태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이제 깨달으니까 그 다음날 그날 자는데 안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의 이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좀 보인다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가의 기운이라든가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기운이 있는 거, 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느끼신다는데, 그러니까 뚱뚱하신데도 굉장히 가뿐가뿐하게 염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깡 마르셨는데도 되게 힘든 게 있어요. 나중에 여쭤보면 돌아가실 때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 죽음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근데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참. 아니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좀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는 좀 장례가 있습니까? 제 생각나는 거는 법정 스님인데 그건 참 본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본인은 40살 때부터 그 글에다가 그렇게 쓰셨어요. 내가 죽으면 번잡스러운 장례 치르지 말고 내 입고 있는 옷 그거 입은 채로 그냥 번잡하지 않은 데서 그냥 답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표정 자체가. 마지막에 본인 스스로도 표정 자체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승복 입은 채로 그대로 답이해라 이렇게 써 있으셨거든요. 관도 준비하지 말래요. 그 밑에 큰 주차장에서 그 답이장까지 가려면 경사가 10도, 15도 정도 되는 대로 한 남자 걸음으로도 한 15분,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행렬이 가면 이건 1시간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을 관 없이 어떻게 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보통 이제 오대산에 들어가셔서 계실 때 나무 그늘 밑에 뭐 이제 바위나 이런 데 거쳐갖고 어떤 평상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낮잠도 주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이제 제가 잠자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깨끗한 옷으로 이제 승복 갈아입혀드리고 거기다가 모셨죠. 평소 즐겨 쓰던 대나무 침상에 누워 혼이불처럼 가사 한 장만 덮인 법구는 무소유의 극치였다.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그냥 한마디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법정 스님 다웠대 장례가. 그 저는 그게 최고의 찬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무언의 법문을 하시는 거죠. 법정 스님이 스스로 몸으로 펼치는 법문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이제 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혜 선생님은 그때 오셨던 이제 송혜 선생님. 네. 두 분 제일 처음에 오셨잖아요. 네, 그때 왔을 때. 그때 계셨던. 그때 안내할 때가 제가 안내한 거죠. 예. 네. 그러셨군요. 네. 뭐 나이 상관없이 막 어린애들도 오고 막 나이 드신 분도 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벌써 그렇게 되시죠? 좀 됐죠. 네. 예, 근데 큰 어르신이셨는데 이게 참 가끔 정말 좀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뵙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게 송혜 선생님도 그렇게 편안하시더라고요. 편안하셔요. 표정이. 마지막에 제가 염할 때 이제 보잖아요. 이제 어른이 좀 계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장례후에 30년 동안 자꾸 한 분 한 분씩 떠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이 직업에 지금 하신 지가 한 30년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달라진 장례 풍습이나 풍경이 좀 있습니까? 그 뭐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 같은 데 가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독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장례 쪽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돌아가신 피아니스트 유이치 사카모토 씨가 본인 장례식장에 틀 플레이리스트를 남겼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화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노래도 이제 선곡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신앙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죠. 그리고 그렇군요.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서 얘기를 해요.
아, 그 자리에서. 네, 제가 치른 이제 6분의 대통령이나 큰 스님들 장례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문화예요. 고인께서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 그 좀 어떤 수천 명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하시면서 좀 우리 장례 지도사님께서 좀 깨닫게 된 뭐 그런 진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진리 있죠. 누구나 죽는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이제 잘 관찰하고 이제 크게 큰일 하신 분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 또 그럴 수 있고 미국에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늘상 아침에 나가면서 거울 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일이 마지막이라면 네가 지금 할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갖다가 17살 때부터 했대요. 40여 년 그렇게 했으니까 보통 사람이 몇십 배, 몇백 배 일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죽음의 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차분한 데 가서 명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신 거죠. 보통 이제 장례식장 가면 상주분들 뵈면 이렇게 선뜻 인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로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제일 좀 올바른 방법일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거요? 네. 네. 그냥 눈빛으로. 네, 맞아. 그리고 뭐 손을 벌리면 손을 잡아주든지 뭐 이렇게 도닥여든지 그게 제일 낫지. 제일 그 장례식장 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대.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반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감정이 치솟을 텐데. 눈빛으로 아니면 그쵸? 뭐 이제 가벼운 예. 악수나. 우리가 이제 말 안 하되 그 무언에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늘상 어릴 때도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냥 블랙아웃처럼 그냥 죽게 되면 그냥 딱 끝나는 건지 필름 끊기듯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또 가는 다른 세상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미래에 어떤 영가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이제 지금도 믿는 거고 전생 환생을 한다는 것도 지금 뭐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